인류의 커다란 도약을 장식했던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우리는 그 뒤 달에 풍부한 자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측정 기기를 달에 직접 설치해 지구에서도 달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달 탐사 연구를 통해 현재 첨단 기술의 원조가 되는 여러 기술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역사를 쓴 아폴로 11호를 통한 달 탐사의 모든 것.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로켓 박사 최현석입니다. 인류가 하늘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낮에는 태양일 것이고 밤에는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달의 경우 6, 7세기 고구려의 벽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벽화를 보면 신선이 학을 타고 달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달은 이처럼 인류가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달 탐사하면은 아마 아폴로 11호가 딱 떠오르실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지도 벌써 45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30여 년 동안 달 탐사는 우주 개발에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연구하고 힘들게 도착했던 달이라는 곳은 막상 직접 가보니 사막 같은 황무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학자들은 달 탐사를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달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탐사 이후 많은 과학자들은 달의 지구 자원의 상당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구에 있는 광물 자원의 대부분이 달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희귀 자원이자 신재생 에너지 자원인 헬륨-3과 히토류가 달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해 발견됐는데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쿨친스키 교수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헬륨-3의 1톤 가치가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헬륨-3이 달에 약 100만 톤에서 5억 톤가량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헬륨-3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달에 존재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찾기 위해 달을 탐사하기도 하고 태양계의 기원과 탄생을 연구하기 위해 달에 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행성을 탐험할 때 달을 우주정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연구 중입니다. 그럼 인간이 달에 가려고 하는 도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달 탐사는 어찌 보면 우연히 시작되었는데요. 구소련이 1957년 첫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1961년 우주인 가가린이 첫 우주비행에 성공하자 미국은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바로 달 탐사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달 탐사는 인류의 탄생 이후 지구에서 인간이 도전한 최대의 과제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아폴로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8년 만인 1969년 7월 달 탐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을 걷고 안전하게 지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던 방법을 토대로 달 탐사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폴로 11호는 당시 대단한 업적이었고 아직 이를 능가할 획기적인 달 탐사 기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 탐사라는 역사를 일궈낸 아폴로 11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폴로 우주선이 어떻게 달 탐사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969년 7월 16일 아침 9시 32분 아폴로 11호는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세턴 5호 로켓에 의해 케이프 케네디를 이륙했는데요. 아폴로 우주선은 컬럼비아라고 불리는 사령선과 독수리라고 불리우는 달 착륙선, 그리고 기계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턴 5호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기계선은 사령선 뒤에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로켓 엔진이 달려 있어서 사령선의 비행 방향과 자세,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 주죠. 그리고 사령선은 3명의 우주인이 탑승해 지구에서 출발해 달에 갔다 올 때 주로 머무는 곳입니다. 지구의 바다에 착수할 때 이 사령선만 돌아오게 됩니다. 즉, 달 궤도에서 2명의 우주인이 달 착륙선에 옮겨 타고 달에 갔다 올 때만 제외하고는 사령선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턴 5호 로켓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로켓 중에서 가장 큰 로켓으로 전체 길이가 111m에 최대 직경은 10m입니다. 3단 로켓으로 구성된 세턴 5호 로켓에 1단에 사용한 F1 액체 로켓 엔진도 지금까지 개발된 세계 최대의 로켓 엔진으로 추진제는 액체 산소와 등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세턴 5호가 발사될 때 나는 소리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수원까지 전해졌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밤에 발사했다면 그 화염의 불빛은 서울에서 발사해도 대구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사대를 출발한 세턴 5호 우주 로켓은 2단 로켓의 연소가 끝났을 때 지구 상공 186km에서 초속 6.9km에 도달하고 3단 로켓을 이용해 초속 7.8km까지 됐을 때 비로소 지구 원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과 로켓을 점검한 후 다시 3단 로켓을 점화해 초속 10.83km, 즉 음속의 32배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탈출하는데요. 비로소 달을 향해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를 출발한 지 3시간 17분 만에 아폴로 사령선은 달 착륙선을 3단 로켓의 앞부분으로부터 분리하고 도킹한 뒤 달을 향해 관성 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햇빛이 직접 닿는 곳의 온도가 섭씨 130도, 햇빛이 안 비치는 그늘진 곳의 온도가 섭씨 영하 120도 정도이므로 온도차는 섭씨 250도나 되는데요. 만약 우주선이 햇빛을 계속 받게 된다면 우주선은 그 높은 온도 때문에 뒤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시간에 3번씩 통닭 굽듯이 회전하면서 달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된 지 1일 15시간 40분이 되었을 때 아폴로 11호는 지구에서 34만 4,800km, 달에서 5만 2,200km 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지점은 지구의 인력과 달의 인력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달의 인력에 의해 우주선의 속도는 가속되면서 달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지나 달의 인력권 안으로 들어간 아폴로 우주선은 달 궤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다시 180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속도는 떨어지고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죠. 달 궤도에 진입한 이때가 바로 지구를 떠난 지 3일 3시간 49분 만인데요. 사령선에 타고 있던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궤도에서 달 착륙선으로 옮겨 타고 달 착륙선의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서 1969년 7월 20일 오후 4시 18분 달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56분 암스트롱이 달에 내려서고 난 뒤 24분 후에 올드린도 뒤따라 달에 내려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은 달에서 2시간 13분 12초 동안 머물면서 31kg의 암석과 흙을 채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달 탐사를 끝낸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착륙선에 탄 뒤 3시간 30분 동안 이륙 준비를 하였는데요. 달을 이륙하여 달 궤도를 돌고 있던 사령선과 도킹을 하고 사령선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리고 사령선은 뒤쪽에 붙어 있던
기계선의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달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되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아직 미션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 가까이 도착한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16분 전에 사령선에 장치된 기계선을 떼어내고, 이때 분리시간은 예정 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초의 오차만 허용될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권의 진입 각도는 수평으로부터 5.4도에서 7.4도밖에 되지 않았고, 재돌입할 수 있는 구멍은 지구 상공 120km에서 지름 64km 이내로 작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구 진입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아폴로 11호 우주선은 지구의 대기권에서 튕겨져 우주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폴로 11호는 예정된 궤도와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서 정확하게 돌아왔고 무사히 태평양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출발한 지 195시간 18분 21초로 당초의 계획보다 45초 빨리 다시 지구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폴로 달 탐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니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되었고 성공했다는 것 또한 매우 대단한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폴로 달 탐사의 성과와 그 이후 달 탐사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다양한 달 관측기기를 설치했는데요. 첫 번째로 달에 설치한 관측기기는 바로 태양풍 측정 장치였습니다. 태양풍 측정 장치는 태양에서 달로 불어오는 많은 입자들을 포획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데요. 달을 떠나기 전에 다시 거두어서 지구로 회수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한 관측기기는 바로 레이저 반사경인데요. 이 레이저 반사경은 정밀한 거울 여러 개를 평행으로 만든 것으로 중량은 32kg 정도입니다. 지상에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면은 달에 장치한 이 레이저 반사경에서 레이저가 지구로 반사되어 오는데요. 이때 레이저 왕복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해서 지구와 달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38만 4,400km이지만 태양에 의해서 이 거리가 약간씩 변합니다. 이 변화 과정을 레이저 반사경을 통해서 오차범위 15cm 이내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달의 반사경을 설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반사경으로 지구와 달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달이 지구로부터 연간 3.74cm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한 관측기기는 바로 월진계였습니다. 월진계는 달의 지진을 관측하는 장치인데요. 무게가 45kg 정도이고 태양 전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월진계는 관측 결과를 약 5년 동안 지구로 전송해 주었는데요. 그 결과 달의 지진에는 깊이 220km까지를 진원으로 하는 낮은 월진과 깊이 600에서 1100km를 진원으로 하는 깊은 월진이 존재함이 관측되었습니다. 낮은 월진은 달의 온도 저하로 뒤틀림이 축적이 돼서 새로운 단층이 생겨 발생한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 3 정도입니다. 즉 바로 아래서 발생하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깊은 월진은 지구에서 받는 인력의 변화 때문에 활성 단층이 움직이면서 생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1 정도라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달에 직접 설치한 월진계를 통해서 달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폴로 11호는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설치해 지금까지 달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달에서 가져온 암석은 달에 60여 종의 원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달에는 휘석과 사장석이 가장 많고 산화철과 티타늄이 지구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에는 알루미늄이 상당량 존재한다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핵융합 에너지원인 헬륨3이 달에 100만 톤 가량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이후 5대의 아폴로 우주선이 10명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그 결과 391kg에 이르는 달의 흙과 암석이 지구로 오게 됐습니다. 아폴로 14호는 달의 수레를 가지고 가서 달에 설치할 측정 장비와 착륙선으로 가져갈 흙을 운반했고, 아폴로 15호, 16호, 17호는 전기 자동차를 달에서 사용했습니다.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우주인이 걷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무게 208kg의 2인승 사륜차였는데요. 네 바퀴에 각각 4분의 1 마력의 모터를 달아서 거친 달 표면에서 최고 시속 13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36V 2개의 배터리 힘으로 가는 전기 자동차였고, 아폴로 15호에서 처음 사용해서 최대 7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전기 자동차의 시초가 바로 달에서 사용된 이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또한 나사는 아폴로 계획에서 모두 10,000개의 신기술이 탄생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 기술과 노트북, 위성통신 관련 기술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들이 모두 이때 나온 것입니다. 우주인이 달을 탐험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이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된 것인데요. 우주선에서 필요한 전기와 우주인의 식수 해결을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지금의 연료전지이고, 우주인과 지상과의 통신을 위해 만든 통신기기가 바로 휴대폰의 시초였습니다. 또한 우주선에 실은 소형 전자계산기가 지금의 노트북 컴퓨터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첨단 IT 기기들이 모두 달 탐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놀라우실 텐데요. 이처럼 달 탐사는 그 이후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끊임없이 달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아폴로 달 탐사선을 능가할 새로운 달 탐사선이 나타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떻게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공상과학 영화 아바타를 만든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런과 누구든지 위성 영상을 통해 자신의 집과 친구의 집을 볼 수 있는 구글 어스를 만든 레리 페이지는 플래니터리 리소스라는 행성 자원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들은 2012년 4월 24일 미국 시애틀의 항공박물관에서 새로운 탐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소행성 자원을 채굴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소행성에 있는 특수 자원을 채취하여 지구로 갖고 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한 발 앞선 계획에 발맞춰서 나사는 민간 기업을 선발해 우주개발 기술을 전수하고 달의 유용한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 탐사는 이처럼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분야가 될 텐데요. 달이 더 이상 우리가 꿈꾸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까운 행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